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행정부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권은 법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 하나를 내주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자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이죠? 네, 자료 1과 자료 2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1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났네요. 사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격과 장난해라는 두 명의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20살이고 친구 사이예요. 장난해가 한성격한테 발을 걸어 넘어뜨렸네요. 그래서 한성격이 사과해 라고 요구했는데 장난해가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서 화가 난 한성격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장난해를 때렸고 그 결과 장난해는 전치 10주와 치료비 100만 원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격은 상해죄로 형사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2를 볼게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됐죠? 자료 2를 볼게요. 자료 2를 보니까 형법 조항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 거 조항을 보니까 상해죄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죄 처벌, 그러니까 상해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항을 보니까 양형의 조건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형벌의 양을 정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의 양을 정할 때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은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바탕으로 형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형벌을 좀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션 내줄게요. 이 두 조항 있죠? 이 헌법 두 조항을 바탕으로 이 한성격의 형을 한번 정해보세요. 네, 5초. 그러니까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한성격이 과연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예측해서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판결을 한번 내려봤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저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당연히 재판관님들은 저와 달리 전문적인 법교육을 꽤 오랜 기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라면 어떻게 할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성격이 연령이 어려요. 20살이고 그리고 관계가 둘이 친구 관계였어. 그리고 동기가 장난해가 먼저 시비 걸었어. 선시비. 그리고 범행 후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한성격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라면은 이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년을 다 주는 건 너무 과해. 왜냐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면은 형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1년 징역과 이 형을 유예하는 2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징역이나 집행유예 같은 건 오단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 사건에 특정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보았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바로 사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법의 의미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법, 아까 말했듯이 특정 분쟁이나 사건에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선언하는 것. 이게 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진짜 한 사람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중대한 어떤 작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조건 공정해야 돼. 공정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억울하게 골로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마련된 제도는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네, 이 부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어야 돼요. 네, 이 사법권의 독립 목적,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이 사법권의 독립의 실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원의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법원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입법부랑 행정부와 무관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는 법원한테 이렇게 재판해, 저렇게 판결 내려 라고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도록 할게요. 네, 법관은 신분에 있어서 독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법관이 신분상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법관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법원이 독립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관은 자신을 고용해주고 자신을 자르지 않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신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임명해준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관의 자격,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법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 보고 너 이제부터 법관해 라고 하면은 그 법관은 대통령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임기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을 보면은 알겠지만, 여러분 헌법 다 봤으니까 알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자면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고요. 대법관은 임기 6년, 법관은 1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헌법에. 네, 이 말은 누가 부당하게 임기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잘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누가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있다면은 그 윗사람의 말에 굴복해서 공정한 재판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금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형벌의 한 종류인데 참고로 제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이건 5단원 가면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참고. 네, 형벌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벌은 크게 사형, 지금 심한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징역, 금고,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 이렇게 순서로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알 필요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심한 순서대로 적은 건데요. 사형은 다 알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형벌이고요. 징역은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까지 해야 되는 거, 노역까지 해야 되는 게 징역이고요. 금고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30일 이상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벌금은 5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거고, 구류는 30일 미만 교도소에 있는 거고, 과료는 5만 원 미만으로 돈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사형, 징역, 금고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사형, 징역, 금고형을 받으면 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도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한다는 것을 임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 누가 일할 것인지 임명하는 걸 인사라고 해요. 근데 이 인사도 뭐 입법부랑 행정부랑 전혀 무관하게 법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법관의 재판상 독립 볼게요. 재판을 할 때도 독립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은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 누구의 요구도 듣지 않아요. 여기 헌법 제10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죠. 이 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사법권의 독립도 시험에 꽤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두 번째 제도인 신급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급제도는 사법권의 독립보다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별표 3개 쳐주시고 진짜 꼼꼼하게 정리 잘해줘야 됩니다. 먼저 신급제도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급제도는 재판에 불복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뭔가 부당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삼신제라고 해서 3번까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예외도 있습니다. 뭐 특허재판 같은 2심 재판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재판 같은 단심제도 있는데 여러분은 3심제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급제도를 운영하는 의의는 법관도 사람이잖아요. 법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급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상급법원에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떤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이 좀 부당한 것 같다. 다시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걸 상소라고 하거든요. 용어 기억해 주세요. 상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소라는 것은 하급법원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상급법원에서 다시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상소의 구체적인 또 용어가 나뉘어져.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서 외워주지 않으면 틀리기 진짜 쉬운 부분이 이 상소 부분이에요. 제가 진짜 꼼꼼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일단 판결이랑 결정 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판결이냐 결정 명령이냐에 따라서 상소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짜증나죠? 그래도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판결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 후에 이런 형을 내린다라고 선고하는 거 있죠. 재판 후에 선고하는 게 판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 네, 그게 판결이고요. 결정 명령은 뭐냐면은 판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공소장 기각 결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우면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이제 검사가 형사법원에 이 사건 형사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문서가 공소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사법원이 봤는데 공소장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재판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공소장 기각 결정입니다. 판결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이런 걸 결정 명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원이 내린 게 판결이냐 결정 명령이냐에 따라서 상소의 용어가 달라진다고 했죠.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 상고라는 용어를 쓰고요.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그러니까 첫 번째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 두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재판을 했는데 두 번째 판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을 청구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결정 명령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두 번째 결정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항고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결정 명령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세 번째 결정 명령을 청구하는 건 재항고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나요? 네, 이 상소 용어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신급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네, 이 재판은 가벼운 민 형사사건과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중대한 민형사사건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가사재판, 특허재판 같은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민사사건, 형사사건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민사, 형사가 뭔지는 4단원, 5단원 가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서 1심 재판이 이루어지냐면요. 네, 잘 적어주세요.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알죠? 지원이라는 것은 이 법원이라는 게 지방 곳곳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본원이 있고, 네, 이렇게 본원이 있고, 본원이 너무 먼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게 지원이에요. 본교, 분교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법원을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의 단독 판사, 판사 한 명이 판단을 내려요. 근데 중대한 사건, 아까 말했죠? 중대한 사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 적혀있는 지방법원이 본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의부에서 판단을 해요. 이 합의부에는 보통 3명의 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협의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1심 법원이었어요. 여기까지가 1심 재판에 대한 거였는데 1심 판결 또는 결정 명령에 불복하면은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소의 명칭이 뭐가 있었죠? 네, 항소 또는 항고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판결에 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고요. 결정 명령이었다면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소나 항고를 하게 되면 2심 재판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벼운 민형사 사건의 경우엔 2심을 어디서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2심 재판을 어디서 맞냐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맞습니다. 이제 지원에서는 못합니다. 본원 꼭 가서 합의부 3명의 판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대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2심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은 2심 재판을 맡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2심 판결 또는 결정 명령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상소 용어가 뭐였죠? 네, 판결이었을 경우에는 상고라고 했고 그리고 결정 명령이었을 경우에는 재항고라고 했습니다. 네, 무거운 사건도 상고, 재항고를 할 수가 있겠죠. 상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은 3심 법원은 어디서 맞냐면
대법원에서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3심 재판인 거죠. 알겠죠? 이 그림을 진짜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가벼운 사건과 중대한 사건을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잘 알아둬야 될 점.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3심 재판은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시험 문제에 2심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열렸다. 3심은 고등법원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심 법원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신급 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법원의 조직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랑 대법관 임명 같은 경우는 국회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네, 누구의 동의를 얻어 누가 임명한다고 했었죠? 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계속 했었죠. 이제 완전 외우겠죠? 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잘 알겠죠? 이제 대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법원의 권한 첫 번째. 위헌, 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명령, 규칙 다 들어봤죠? 법의 한 종류죠. 명령은 대통령, 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내리는 법이라고 했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내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규칙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다음 수업 시간에. 어쨌든 이 명령과 규칙은 헌법과 법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이 명령과 규칙, 그리고 처분은 특정 사건의 법을 적용하는 행정부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는지를 심판하는 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입니다. 근데 이 대법원은 그 심사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법원에게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최종 심사권, 그러니까 그 심사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 명령이 부당하다 생각하면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소를 하고 해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은 대법원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권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 모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요.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웠던 거죠. 네, 법률이 헌법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했고, 이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다가 이 법률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라고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하는 권한이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에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모든 법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소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상고심이 3심이죠. 3심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급 법원을 볼게요. 각급 법원은 대법원 밑에 있는 여러 법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급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각급 법원을 보면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적어볼게요, 여러분. 고등법원이랑 지방법원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고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특수법원이라고 해서 전문적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전문적 영역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요. 특수법원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아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 재판을 담당하는 거고요. 가정법원은 가사와 소년에 대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혼이나 입양, 뭐 소년 사건 이런 거는 다 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행정부나 행정기관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제 해설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풀어보았나요? 지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1심, 2심, 3심이 나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심급제도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 사건에 대해 2심이 항소심이라면 상심은 항고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항소라는 것은 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하는 상소였죠. 그리고 항고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 상소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잘못 연결이 된 거죠. 네, 항소는 상고와 연결이 돼야 되고 항고는 재항고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쵸?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2번 볼게요. 2번은 사실 배운 건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5단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형사재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볼게요. 3번, 가가 지방법원이면 나는 고등법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2심도 지방법원일 수 있다고 했죠. 가벼운 민형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2심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라고 했죠. 3심은 무조건 대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이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갖고 있다고 했죠. 모든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달리라는 말이 틀렸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볼게요. 나의 법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법관도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 이제 과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안내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네, 다음 그러니까 등교하고 첫 시간부터 바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 하나가 필요한데 그 신문기사를 미리 찾아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에 업로드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실시할 수행평가는 1단원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1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개념을 잘못 선정할 경우 감점이 있으니까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한 다음에 신문기사를 찾아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과제를 업로드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과제를 업로드해주세요. 알겠죠?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까지 하고 쉬어주세요.